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금리 인상 예정보다 앞당겨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그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파티가 끝난 게 아니냐, 이제 뭐 증시 상승, 부동산 상승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부동산 불패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일단 그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어가지고 마음 놓고 빌렸던 돈이 나에게 이제 도구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이제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내가 평소에 이제 이자를 뭐 한 100만 원 정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이제 변동금리로 막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는 별개로 이자조차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변동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가격이 조금 이제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이제 우리가 대출이 쉽고 이자율도 싸면은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아서 투자를 막 하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싸면은 투자를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투심이 위축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미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는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항상 우리 물건들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희소성에서 오는 거죠. 돈이 풀리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 돈이 희소합니까? 희소하지가 않죠. 돈이 희소한 게 아니고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건 미국이 달러를 이렇게 화폐를 풀어버리니까 사실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따라서. 그래서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졌고, 미국은 거의 제로 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적 완화 다음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정책인데,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시장에다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부담 없이 돈도 빌려갈 수 있게 해주고 하니까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시장이 죽어있던 게 살아나게끔 심장 마사지 같은 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줬는데 사람이 깨어났어요. 사람이 깨어났는데 자꾸 심장 마사지 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걸로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일단 뭐 응급처치는 끝났으니까 양적 완화로 이제 서서히 돈 푸는 걸 줄여도 되겠다. 돈을 콸콸콸 풀다가 이제는 조금만 푸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푸는 걸 멈추는 건 아니고 조금만 푸는 쪽으로 바꾸는 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근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는 순서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왜냐면은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었고 경기가 회복됐고, 그럼 돈 푸는 걸 줄이고 경기가 진짜로 살아나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가 이제 괜찮아지고 있으면 돈을 다시 풀었던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두어 드려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돈을 풀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지네 하면은 돈을 덜 풀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아예 안 풀고 그러다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먼저고,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어요. 물론 이건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푸는 거를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점차 줄이고, 그 다음에 돈을 아예 잠가버리고 돈 주는 거를,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다시 돈을 받아내요. 뿌렸던 돈을. 그게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기준금리 인상이 돼버리게 되면,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달러 가치가 기본적으로 제일 안전자산이고, 뭐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신흥국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항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더 위험한 화폐 가치인데 금리까지 저렴해 버리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를. 이자율도 별로 안 나오는, 뭐 돈의 가치도 적고, 미국은 안전자산인데 오히려 더 금리가 높아. 그러면은 다 달러 투자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화폐 가치가 낮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먼저 올렸어요. 미국이 올릴 것 같으니까. 이게 미국이 올리고 나서 따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맞췄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제로금리나 우리나라 기준금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번 제가 딱 검색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국 기준금리라고 이제 치시면은 딱 나와요. 기준금리가 얼마냐 보시면 0.5%로 2020년 5월부터 최저점을 찍고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5%나 제로나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도토리 키재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 지금 0.25%포인트 수준에서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 0.5%포인트가 돼버리는데 우리나라랑 기준금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미국이 더 안전자산인데 수익률이 똑같아요, 한국이랑.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한국 원화는 더 위험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미국보다 높아야 돼요. 항상.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했냐? 미국이 더 안전자산인데 수익률도 더 좋다? 그럼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아무도 한국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투자금을 다 회수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확 죽어버리고 침체돼버리고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만 올리면은 한국이랑 똑같아져 버려요. 0.25%포인트만 올려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통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0.25%포인트를 움직이는 게 가장 최소 단위예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움직일 때 0.05%포인트씩 움직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0.25%포인트를 가장 이제 낮은 단위예요. 움직이는 단위 중에. 근데 미국이 이때 당시에 인하를 할 때 1.75%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추고 0.5%를 낮추고 그 다음에 1%를 확 낮춰버렸어요. 1%포인트를. 그래서 0.5%포인트 그 다음에 연이어서 1%포인트를 낮췄기 때문에 뭐 한 달 새에 1.5%포인트를 변동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포인트를 한 번에 거의 이제 뭐 한두 달 만에 움직여버리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때도 물론 이제 천천히 올릴 수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막 1%씩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1.25%포인트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0.5%포인트에서 미국이 오히려 기준금리가 높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브라질에서 돈 빠져나갈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 2%포인트를 유지하다가 올해 2021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0.75%포인트를 올렸고요. 3월에. 그리고 유지하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렸어요. 0.75%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올렸고 여기에서 또 0.75%포인트를 또 올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3번에 걸쳐서 인상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포인트에서 4.25%포인트까지 쭉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2020년 6월에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주다가 최근 올해 3월부터 해서 여기도 러시아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이 움직이고 나서 하면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미국이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고, 테이퍼링 언급한다라는 거는 기간의 차이이지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간다.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를 계속하지 않겠다. 돈을 여기서 더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줄여나가고 나중에 금리 인상하겠다가 예상이 되니까 미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각국의 나라들이, 신흥국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랑 브라질이 먼저 이제 올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먼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웬만하면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고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예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다 낮은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번 올리게 되면 쇼크가 좀 일시적으로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이제 기준금리를 먼저 책정을 하지 않았냐면, 일단 제로금리도 아니었고, 이전에는 물론 지금도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잖아요. 이전에는 뭐 제로금리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뭐 최소한 그래도 1, 2%, 1% 후반, 2%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지 낮추는지를 보고 따라 해도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가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불이 나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쇼크가 크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그렇게 갑자기 줘버리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먼저 조금씩 올려놓자, 이런 의견도 지금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예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저도 한국이 웬만하면 미국보다 먼저 액션을 취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빠르면은 10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선제적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10월에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빠르면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진짜 웬만해서 10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오히려 뭐 11월, 12월 정도는 진짜 그것도 빨라야 그때쯤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저는 일반적으로 내년 돼야, 해가 바뀌어야 기준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부터도 대비는 해야 됩니다. 빠르면 11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리가 품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건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명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미중무역전쟁을 말씀드리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돈을 푸는데 명분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가 죽었다. 이게 명분이 돼야 낮출 수 있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란 게.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유동성 정책을 이제 거두어 드리고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두어 드리려면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현명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로 보여주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회복됐고 역대급이 지금 수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하고 엄청나게 힘든데. 맞아요. 이게 바로 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자들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돈 엄청 재산을 불렸는데, 사실 힘드신 분들은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될 거고, 미디어에서 떠드는 게 진짜 공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뭐?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됐다고? 내 집안 살림은 하나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11월, 12월 내년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했다,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무엇을 사용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냐? 바로 인프라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수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을 막 키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대선 출마하는 정치인들,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정책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1순위로 내놔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전 국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거,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거를 정치인들도 알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서,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1공약으로 내놓는 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부동산 공급 책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거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려고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철도,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기권까지 요 그 바운더리에서 철도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철도를 잡고 여기 신설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건축 들어가고 건물 짓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따른 철도 짓고 건물 짓고 하면서 건설, 철도 이런 게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이쪽도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에 투자할 만한 거를 봐야 된다고 봐요. 철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뭐죠? 조선에 많이 들어가는 거 뭐죠?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거 뭐죠? 철강이죠. 그래서 철강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철도, 건설, 조선 이거 다 올라간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려면은 이 경기 민감주들 있죠. 철도 관련주, 건설 관련주, 조선 관련주, 철강 관련주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수익 내려면 이상한 테마주 할 게 아니라. 아시겠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2020년 말부터 경기 민감주 무조건 지금 찍어야 된다고. 2020년 말에 계속 가잖아요. 지금 철강 또 가는 거 봐 지금. 제가 잠깐 흥분했는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자 부담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생기면 빚지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지고 있는 기업들 위험해져요. 최소한 부담스러워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피해야 되겠죠? 이런 기업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금리 올라가면 갑자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각광받았어요. 왜냐? 제로금리였거든.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였거든요. 유동성 정책을 펼쳤거든요. 돈 뿌리는 정책. 투자 많이 하라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우리 뭐합니까? 투자하라고 하면 그렇죠. 성장주에 베팅하죠. 투자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미래산업, 성장주 이런 데다 투자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미래기술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거예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미래에 발전하긴 하는데 당장에는 재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장에는 재무가 안 좋은 기업이 꽤 많아요.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지만 당장에는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미래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성장성에 투자를 하면서 거의 뭐 일단 이자 낼 것도 없고 금리가 싸니까 돈을 막 빌려다가 이런 성장주에 베팅을 하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애들 못해요.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이자 내는 게 빠듯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주에 베팅한 돈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재무 건전한 기업으로 가요. 어디? 가치주.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성장주가 아니라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 지금 돈이 많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빚이 별로 없고 현금성 자산이 높고 순현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자산이 많이 있고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이익이 많이 늘은 기업 이런데. 그래서 이제 실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방향성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비전이 아니라 실속 투자로 바뀔 거다. 지금 딱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주사를 그래서 보라 그런 거예요. 제가 CJ를 봐라, SK를 봐라, 삼성물산을 봐라. 왜 그랬습니까? 다 이게 뭐예요?
자산 가치가 엄청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고 유가증권 많이 가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들이죠. 이것도 있었고 뭐 KG케미칼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주사들을 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굳이 지주사가 아니어도 현금성 자산이 높거나 순현금이나 아니면 이제 재무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순자산이 높은 그런 기업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된다. 순현금이 많은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이게 이제 가치 높은 기업들이 이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의 증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뉘앙스로 이제 가게 되면.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는 간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채 비율이나 그 다음에 부채가 많은 기업이랑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거는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산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사업 구조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금 이제 받고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채로 기록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를 좀 더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부채가 많았을 때 실제로 부채가 오히려 좋은 부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조선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잘 들여다봐야 돼요. 좋은 부채일 가능성이 높아요. 계약 따내가지고 좀 이 수주를 따내가지고 하는 구조로 하는 산업군 자체는 조금 이제 그 부채를 일반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게 좀 해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뭐야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안 좋게 볼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도, 건설, 조선, 철강 같은 인프라 투자에 적합한 업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순현금, 순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대부분 지주사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 지주사가 아니어도 순현금, 순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쪽 섹터 그 중에서도 철강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철강 쪽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시황 올려드리고 추천주 올려드리고 산업 정리해가지고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어플, 자료 제공이나 정보 제공 모두 여기서 해드리고 있고 100% 무료로 모두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 받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단타사냥꾼 어플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다운받아 주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모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